식사는 하고 댕기나? 아니다, 더 될까요? 아이고 다리야. 아, 쟤 또 왜 그래? 다리. 찬이야. 찬이 괜찮아? 근데 왜? 배달 갔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아니,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으면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이거 사장님한테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산재를 해줄까요? 에이, 아말 코딱지만한 가게라도 해줘. 빨리 가, 우리 병원에 가자. 사장님한테 우리 이야기하고. 네, 이거는 산재 처리 나중에 해달라고 하시면. 아우 사장님, 아우 진짜 배달 가다가 다쳐서 산재 좀. 산재? 앉아봐라. 일로 와봐라. 아픈 애를 계속. 잘하네. 뭐 그 정도 갖고 뭐 대단치 않게 그 뭐 산재 웃자고 저쩌고 해서 샀노? 별일 없구만. 야, 우리 젊을 때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새덩어리 휙 날아와갖고 뒤통수 팍 깨지고 색깔이 엄청 맛있대도 그 다음날에 벌떡 일어나고 출근하고 그랬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요즘들 산재 쓸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진다. 아유, 그래도 사장님 이 산재 처리 해줘야 돼요. 야, 이 고구마 가게에서 무슨 산재 같은 소리야. 그래도 사장님 사람이 다쳤는데 이거 돈 몇 푼 아끼자고 그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 발자야. 아이고.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장님. 뼈 빠지게 일했더니 돌아오는 건 6분이고 무엇이 중원디 일하는 사람 중원지 모르는 사람들 반성하셔요. 아이고 다리야. 긴 잠에 깨어 다시 새봄이 오면 난 조금 어른이 되어 마른 널 다독이면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둘의 채우으로 고 김용균 군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지 2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 두 번 다시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인데 이 비슷한 사고가 우리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작년 8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당시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 대학 등록금을 벌겠다고 한 회사의 이 도금 공장에 일을 하러 갔다가 리프트가 추락하면서 머리하고 목뼈를 아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제가 정확한 이름을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재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면 이 재민이가 사고를 당한 게 작년 8월이니까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이렇게 안타깝게 좀 누워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식이 깨어나서 본인이 움직이려 해도 지금 다리를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형 말 들려? 다리를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24시간 내내 형 말 들리나? 들리면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엄마, 내가 일을 하는 곳에 리프트가 있는데 리프트가 가끔씩 오작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고 그러면 좀 조심해야겠다 그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그때 내가 그렇게 뭐 오작동이 난다 했을 때 조금 더 주의 주고 아니면
조금 회사에 알아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항상 자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심정적으로 이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어머니가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끈을 못 놓는 거죠. 희망의 끈을. 아무리 식물인간으로 있더라도 매일 팔다리 주무르면서 깨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건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민이가 일을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리프트가 종종 좀 고장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가족들한테 한 적이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이제 오작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채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네요. 있을 때 미리 예방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놨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그죠? 원인 제공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회사의 다른 사출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이제 금형과 금형 사이에서 부품 교체를 하다가 이제 머리가 끼어서 사망 사건이 났습니다. 한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 사건이 2달 새에 이게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반년을 두고서 이렇게 큰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갔다 올게요. 배달 알아서 해요. 갔다 올게. 뭐 하는 회사야? 아니 조금 배달 나가면서 배달통도 안 들고 가고 그래. 산재 처리를 안 해주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지? 진짜. 참. 어디 계십니까, 사장님? 만나주십시오.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예, 사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지금. 사장님 여기 안 계세요? 네, 안 계세요. 아, 여기 8월에 여기서 사고 난 청년이 있잖아요. 그 관련돼가지고 좀 여쭤보려 왔는데 좀 많이 개선됐나요? 그 뒤에? 뭐,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네. 뭐, 그대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아, 그럼 그 청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다 나왔다, 합니까? 대리 다 나왔잖아요. 아, 그거 어떻게, 저희는 뭐 좀 얘기 좀 듣고 싶으셔. 회사 입장에서. 저는 모르겠고. 네. 일단은, 이거는 작업 중에는 안 됩니다, 이거. 개선은 요즘에 개선은 된 거예요? 가보셨어요?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사장님은 어디 가서 만나는 거야? 이놈의 사장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안 맞는 게. 그러니까 녹산동은 있잖아요. 팀장님! 저희 나이 나가주세요. 저희 관리자님 좀 뵈러 왔는데 보면 안 되나요? 아니 왜 미세요? 아니 왜 미세요? 아니 뭐 다른 거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개선은 좀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아, 시정 조치 다 됐다고요? 답변이 다 끝나고 다 해결된 문제라고. 아, 안전진단 명령서, 시정 명령서 여기 앞에 이제 다 사고 이후에 다 해결됐다면서 이걸 읽어보고 가라고 하시네. 아, 일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 회사 사람 아니시고요? 아, 그 사고 난 기계는 다른 기계였어요, 그러면?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기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사고 났어. 아, 실수로다가? 자기가 지금 자기가. 아. 내가 듣기로는. 네.
근데 제가 잠깐 좀 살펴봐도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죽은 굉장히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응이 좀 무성의하다는 인상이 일단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법적 책임 이런 거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테니까요. 네, 그 뭐 시정명령서 이런 거 붙여놓고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이 좀 도의적으로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재해가 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의 어떤 과실이다, 업무 미숙이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면으로만 자꾸 보는 것이 사실은 책임자인 그 대표 사장님이 나오셔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시정하겠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같은 우리 부산에 사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참 너무 안타까워요. 5개월 동안 거기 사장님이 한 번도 그 재민이 찾아오지도 않고 뭐 이런저런 뭐 지원금 하나 없다가 1월 말에요. 그 민노총에서 기자회견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뭐 사과도 하고 합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로자들이 뭐 고장났다 고쳐달라 그런 말을 못 해요.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일단은 프로세스를 스탑을 해야 되거든요. 그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시간적 여유 그리고 생산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오니까 공장 기계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멈추지를 못한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꼭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허가 기준을 보면 500kg이 넘어가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재민이가 탄 리프트가 조금 수상한 게 그게 490kg였던 거예요. 또 꼼수네. 그러면 이거는 좀 500kg 이상만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kg 차이로 상고 기관의 감독을 갖다가 이렇게 시야를 벗어났네요. 그러니까. 피해간 거죠. 아하. 이게 금형에 끼어가지고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40세. 근데 그분은요 사고가 나고 나서 10분이 지나서 발견이 됐대요. 사고가 나고도 10분. 솔직히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다치면 1분 1초가 진짜 급박하잖아요. 아니 현장에 아무도 없다는 아무도 얘기예요? 없어.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공정에서는 2인 1조라는 그 근로감독 규정에는 포함이 되는 거 안 되는가 봐요. 그럼 몇 명의 그게 하면 이제 관리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게 제대로 돌아가면 한 명이 사고를 났을 때 10분 이상 방치가 안 됐겠죠 아마.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 전후로 해서도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들의 부상 혹은 사망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이 묻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 아직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빈발하는지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요. 사실 30년 동안 이게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이제 그 보험 설계사라거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은 그냥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하는 방식의 편법이나 꼼수만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왔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점점 더 좀 없어지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죠. 이 원청이다, 하청이다 이 말 자체도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 원청이나 하청 이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 기업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회계 사무소 같은 데다가 회계 업무는 좀 맡기고 한 달에 돈을 얼마 준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저분들이 하면 더 잘하겠다. 돈도 좀 싸게 먹히고 기술도 더 좋고 그런 경우에 이제 하청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청, 하청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원청은 보통 대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이 하기 싫은 이른바 3D 뭐 위험하고 더럽고 아주 힘든 이런 업종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맡기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청 노동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뒤치다거리하는 아주 힘든 일하는 이런 노동자들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있고 업무의 외주화 자체는 전문성이 필요한 그 업무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예산 절감, 효율화 그리고 재벌의 외주화 정책 때문에 안전의 양극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희생을 너무 강요를 하고 비정규직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는 이런 정책으로서 원하청 구조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우리 황 주방장님 말씀처럼 IMF 이후에 기업 경쟁력 높이고 좀 새로 바뀐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하라고 이런 법들이 생긴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뭐 파견직 뭐 해서 전부 이제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새롭게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사람들 갈아 넣으면서 버티는 이런 구조는 변하지 않은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면 이게 정부 통계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1957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네, 한 해. 그러면은 하루에 6명 정도가 우리나라 어디에선가는 그렇죠. 근데 이것조차도 통계에 잡히는 것이고 그 밖에 안 잡히는 그렇죠. 안 잡히는 거 토막 보면 현장 이런 건 그렇죠. 경우는 건설 무조건 현장에. 하고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네. 사망 사고가 나요. 그래서 당장 지금 부산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의 중심이 됐던 LCT 같은 것도 보면요. 건물 외벽에 안전 작업 발판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하청 노동자가 무려 4명이 돌아가셨고 또 4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도 결국 보면 면허가 없는 하청업체에다가 이 외부 작업대 설계를 맡겼다는 거예요. 면허가 없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공사기간 이제 맞추려고 또 서두르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떠올려 보면 구의역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지금 당장 떠올려도 저도 4-5개 막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는. 언론에 보이진 않지만 아까 6명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그러면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부산에도 우리 친구나 가족들이 그렇죠. 네. 누군가 죽고 간다는 죽어간다는 얘기죠. 거죠. 예, 맞아요. 노동자 피를 그냥 쪽쪽 빨아가지고 그렇죠.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은 뭐 일부가 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들여다보는 건 그들의 희생을 갖다가 너무 하찮게 생각한다는 이런 풍조가 사회에 원청이 하청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시킨 거 그냥 제대로 해오라. 그리고 걔들이 어떤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별로 방관하고 있었던 거죠. 원청에서요. 이 하청 노동자들 중에는요, 대학 등록금을 벌러 온 학생들도 있었고요. 많죠. 또 재민이 또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또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네. 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송에 살고 있는 23살 고주현이고요. 대기업 그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기계 부속품 중에 이너드럼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 3kg에서 5kg 정도 되는 그 쇠덩이 공작물을 자동화 기계에 장착시켜서 버튼을 눌려서 가공하는 일을 했고요. 제가 11일 연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급하게 또 납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실 저 큰 건물 안에 3명, 저희 라인 사람 3명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저앉으면 또 뭐라 했거든요. 반장이 와서 욕을 하면서 니는 뭐 회사에 쉬러 왔냐고,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욕을 하면서 야 이것도 일 똑바로 못하냐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야 빨리빨리 일 안 하나 끼들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끼네 완전히 이것도 못하네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끼야 이런 것도 썼고요. 좀 심했죠 욕은. 그 수요일날 일어났는데 눈이 떠졌거든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라고요. 허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병원에 안 왔냐, 뭐 어떻게 버텼냐, 참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재 처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웃으시면서 다시 회사에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 신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게 많이 컸죠. 내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도 결국에 수술비로 다 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상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에 누워만 있어야 되고, 아침마다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약간 자살할까 생각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좀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 들이대고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 하청 업체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의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몸도 다 망가졌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상처를 받은 상태더라고요. 흔히 뭐 헬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헬이라는 지옥은 원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벌 받는 곳인데 저렇게 하루 몇 시간, 10시간 넘게 일하고 정말 착하고 네, 힘든 일 꾹 참고 인내하고 근면성실한 이런 친구들한테 왜 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지자체가 특히 부산시가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에 우리 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 편의를 많은 지원 정책은 많이 해요. 뭐 셔틀 비용 그리고 톨게이트 비용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저는 경영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12시간 일하고 겨우 20분 휴식하고 바로 당신들의 회사를 위해서 이 청년들이 희생해서 몸까지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한테 왜 욕까지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산재 처리를 안 한다니까 빵긋 웃었다.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회사가 그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이유 그리고 공상 처리를 하는 고집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공상 처리라는 게 뭔가요? 그렇죠.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목을 잡고 나오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뭐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얼마 줄 테니까 각자 그냥 가던 길 갑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대신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에 후유증이나 뭐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 자리에서 받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 자꾸 기업들은 이제 유도를 하죠. 먼저 고용노동부 감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산재 처리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감독관이 적으니까 저 회사 한번 내가 정밀 검진해봐야 되겠네. 그래 검사를 하러 왔다가 뭘 보겠습니까? 근로조건도 보겠죠. 그렇죠. 근로환경도 보겠죠. 너 뭐 했는지 다 보겠죠.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업주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한번 찍혀서 여러 가지 노출되기 싫은 거죠. 두 번째 뭐가 아니냐면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할증 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보험료 징수 제도상에 개별 실적 요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산재 사건이 나면 산재 보험료리 인상이 됩니다. 기업한테.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있고. 그렇죠. 세 번째 강국공사 수주할 때 이런 산재 사건이 많으면 PQ라 그럽니다. 입찰 참여 자격 사전 조사 때 감점을 받습니다. 페널티가 있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강국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산재 사건이 많으면 점수에서 마이너스 요인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되게 기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참 얄미운 게 뭐냐면 책임을 자꾸 안 지려고 정규직 안 하고 비정규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자꾸 제도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정규직처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냥 합의만 대충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서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공상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산재 사건을 통해서 후유증이 발생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그 당시에 주변의 병원 기록 그리고 동료 근로자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셔가지고 이거를 산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책임을 진 고용노동부에서는 과연 이 일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 나가고 있는지 이것도 진짜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재민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리프트 문제가 된 리프트는 철거가 됐고요. 그 뒤에 이제 일단 뭐 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명령이 사건이 지난 후에 8일 뒤에나 시행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 외에는 뭐 과태료 부과, 뭐 그 뒤에 형사처벌 이거 어떠한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사람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됐는데도 왜 그렇게 아무것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제가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에는 부상재다 보니까 어쨌든 감독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은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고 저희가 부상재해를 전부 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뭐 달라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력으로 그 사망재해라든지 더 취약한 사업장에 그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든 사건을
다 이렇게 감독을 실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가 됐는데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너무 기준이란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사고 조사 기준이라는 게 한 명이 사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상은 2명이 중상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한 명 중상이면 안 보네.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재민이 같은 경우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죽어야지만이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사건을 조사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노동자가 그때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때서야 와서 조사를 했더니 이 회사가 그 위법 사항만 33건이었대요. 아, 막상 해보니까요. 네, 그래서 과태료가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태료. 1억 1,000만의 과태료를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 예방 예산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장님도 참 답답한 양반이시네. 안 일어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인정하기 싫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국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볼 줄 알면 선진국이고 물 엎질러 놓고 엎질러진 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한 건 후진국이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본 영상이야말로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라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근로감독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사고가 나기 전에 실제로 좀 안전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뭐 생명 안전에 좀 해가 되는 상황이 없는지 이런 걸 미리 예방하는 것도 업무긴 합니다. 그렇죠. 예방이 선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뒤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갖다가 닦는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저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를 들 거예요. 분명히 본인들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한테 내 언제 몇 시에 갈 테니까 어떤 서류 구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전에 오기 전에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프트 뭐 떨어져 있으면 문 끄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아니 이런 건 기습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처럼 그게 이렇게. 상식이죠. 조금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흐리하는 얘기로 약간의 짬짬이의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LCT 비리 같은 게 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작년 3월에 고용노동부의 동부지청장이, 그러니까 이 노동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운대 LCT 시공사로부터 금품도 수수하고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큰 문제가 됐었죠. 네, 그러면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공사가 또 재개가 됩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건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고용노동부와 이 현장 간에 무슨 특별한 관계가 없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 유착 거예요. 관계가 있다. 네네. 자, 이런 사설 구조를 갖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그게 사실 이제 노동자를 위한 법도 있습니다. 그 김용균 씨 사태를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도 알게 된 산업안전보건법. 우선 지금은 하청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을 해도 원청에서는 큰 책임이 없었어요. 이런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청을 준 거거든요. 대부분요. 근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하청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은 원청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청에까지. 그렇죠.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처벌 좀 더 강화를 했고요. 산업재해에 대한 주범에게는 가중처벌과 그리고 벌금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김용균 군 때문에 이 법이 김용균 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장 김용균 군이 이행했던 업무는 지금의 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작업에서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이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 이 작업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일하다가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으니까 죄송한데 저 이 리프트 타고 너무 위험해 보여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그런 한마디 하겠죠. 집에 가.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이게 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도 했죠.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갖다가 마련을 해야 되는 이런 뭐 극단의 고육지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데 자. 저는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약간 좀 살벌해서 그렇지만 영국에서 시행 중인 기업살인법 이런 거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업살인법이요? 예, 이게 이제 노동자가 딱 사망을 하면 바로 범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냐 그 규모에 따라서 그냥 딱 정산해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벌금을. 이랬을 때는 굉장히 센 처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벌이 세면 sel수록 효과가 확실히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저 페널티를 받으면 바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절반 정도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 산재 사망률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산재 사건을 통해서 국가 경제적 손실,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차더라도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제적 손실 자체가 7조 2천억이었는데 2017년 불과 1년 전, 1, 2년 전이죠. 22조 원입니다. 22조 원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나 그런 선진 국가들은 그런 비용을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이 소요하고 있는 거죠. 그 아까 화면에 나왔던 주영군도 마이스터고를 졸업했는데도 산재가 뭔지, 노동자의 권리가 뭔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런 거 교육은 진짜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내가 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또 뭐 다치거나 나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죠. 예,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빨리빨리라는 우리가 용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빨리빨리를 우리 안전을 지키는 빨리빨리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 중에서 책임자 이야기 나왔지만 누가 과연 이익의 향유자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 위험 원인의 지배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사용자고 누가 근로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건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그분들이 안전을 좀 책임졌으면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마련돼도 만일에 근로자가 그 일자리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얼굴 나를 보던 그 눈빛 사랑 그분에게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목소리를 냈다면 그분은 나처럼 떳떳하게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살아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일어나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짧은 여름 지나고 밀쳐낸 손길에 대인 맘엔 어느새 틈새로 바람이 불어